학교교실의 현장연구 방법 입문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과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연구계획서라 함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할 건지, 어떤 연구 방법을 택할 건지,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자 하고, 또 이를 통해 어떠한 시사점이라든지 제안 등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구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과 또 작성하는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 기본적인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또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연구계획서는 일종의 그 연구 과정 전체를 총괄하여 연구자 머릿속에 그려놓고 진행하는 하나의 청사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어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doability, want to do ability, should do ability 라는 표현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doability는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연구인가? 다시 말해서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경제적인 역량을 뛰어넘는 것, 또는 시간적인 그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과연 할 수 있는 연구인가? 가령 여러분들이 나는 그 맘모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멸종된 맘모스를 연구를 하려면은 일단 맘모스가 발굴된 그러한 북극을 중심으로 한 그 북반구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한 가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또 그 연구할 수 있는 샘플에 대한 그 접근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의욕만 앞세워서 맘모스의 멸종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작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그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그 연구 주제인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ant to do ability는 열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고 싶은 연구인가? 또 내가 꼭 어떤 의문점을 갖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 신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많은 연구자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최신의 트렌디한 그러한 연구 경향에 편승되어서 나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AI 연구를 하겠다라든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달려드는 그런 아주 트렌디한 그런 연구 주제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본인이
그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이라든지 그 공고한 어떤 연구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그 열정은 굉장히 쉽게 식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이미 벌여놓은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을 한 상태에서는 이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굉장히 괴로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은, 아닌 주제를 갖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용역으로 돈을 받고 그러한 연구들을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해보는 와중에 뭐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특정 단체에서 뭐 저에게 이제 그 주문한 그러한 그 연구들인 경우에 해보다가 이게 내 성향이라든지 어떤 연구 철학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겹게 느껴지는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로 하고 싶은 연구인 경우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연구 계획을 할 때에도 과연 이게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should ability는 할 만한 연구인가, 연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가.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신념을 갖고 할 수 있는 연구라고 달려들어도 그 연구 주제가 충분한 그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런 연구를 왜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명분을 갖고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연구가 되겠죠. 예컨대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랑스에서 한 그 미학 관련 연구가 있었죠. 그 연구 주제는 닭들이 그러니까 동물의 닭입니다. 치킨의 그 닭 맞습니다. 닭들이 과연 신미안이 있는가라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닭들이 머무르는 그 닭장 안에 명화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닭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피카소도 갖다 놓고 마네라든지 모네, 그런 그 명화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닭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관찰을 한 결과 결론은 닭들은 신미안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죠. 그러면 뭐 본인은 뭐 연구자가 동물학자일 수도 있고 또 미학자일 수도 있고 한데 신념을 갖고 그 연구를 했을 수가 있죠, 충분히.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연구이니까 했겠죠. 근데 이게 그 연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가, 무엇을 이 연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대부분의 그 일반인들이라면은 그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계획서를 만들 때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파트는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연구 계획을 할 때 개념적인 그 기본 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the what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the what. 그 무엇인가, 이 연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연구 계획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the what, 그러니까 뭐 어떤 연구이니까 what is this research를 줄인 거죠. 일단 주제와 문제 제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뭘 하겠다. 그럼 뭐 대학생들의 뭐 온라인 사교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주제가 되겠죠. 그럼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그럼 왜 하는가? 뭐 오늘날 뭐 온라인 소통이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특히 뭐 활발한 그런 소통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온라인 소통을 통한 친교 모임이라든지 그런 그 네트워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싶다라든지 뭐 그렇게 그 주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목적과 중요성, 뭐 지금 얘기한 것을 더 확장을 해서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한 명분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행 연구,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주제로 이미 연구되어 있는 논문이라든지 다른 글들을 충분히 연구자가 알고 또 공부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연구 결과를 얻었고 나는 뭐 이것과는 뭐 차별화되는 점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는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문제와 세부적 질문.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 무엇인가? 가령 대학생들의 온라인에서의 소통 방식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온라인에서의 뭐 사교하는 그런 그 멤버를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소통의 질서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게 궁금하다. 또는 뭐 온라인의 그 익명성을 빌어서 어떤 특정 주제로 이야기를 논의하는 그런 방식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그 구체적인 질문에 해당되는 거죠. 궁극적인 질문은 그 주제, 큰 주제죠. 대주제는 대학생의 온라인 사교 방식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질문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주로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럼 나는 어떠한 연구자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가? 연구자가 대학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생이 자신의 또래 집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그 나이대가 위인 대학원생이 이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진 연구자, 뭐 40대의 중진 연구자가 이러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연구자 자신이 어떠한 렌즈로 이러한 그 연구 주제를 바라보는가를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분석이나 해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그 렌즈를 대입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인데요. 이러한 뭐 연구는 가령 뭐 수도권 대학생에 한한다. 또는 뭐 1, 2학년 대학생들에 한한다. 또는 뭐 여대생들에 한해서 하는 연구다라든지 그 범위 설정과
또 그러한 한계를 갖고 출발할 수 없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방금 전 슬라이드가 더 what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면은 이번 그 두 번째 그 파트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연구 디자인과 방법을 명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how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아까는 무엇을 연구를 할 것인가였죠. 지금은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연구 계획서 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 방법 선정의 명분. 아까의 그 예시를 계속 이어가자면은 대학생들의 온라인에서의 그 사교 방식을 주제로 한다면은 어떠한 대상들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 연구에 대한 장소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더 how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를 보면은 연구 방법 선정의 명분. 이것을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 온라인 서베이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질적 심층 면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연구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게 그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것을 따져보고 그것을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 장소는 뭐 1대1 그 대면적인 면담을 한다면은 그게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라인상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그 줌 화상을 통해서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이게 그런 온라인상의 그런 동아리방 같은 거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참여한다면 그걸 관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일일이 그런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하고 그 면담을 한다. 그것도 하나의 자료 수집 방법이죠. 아니면은 그런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포커스 그룹으로 진행을 한다.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이처럼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방법. 이것을 면담이면은 면담 자료를 어떤 식으로 캐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펼쳐놓고 분석을 할 것인가 라든지 양적 연구라면은 그러한 수치들을 어떠한 그 통계 방법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되고요. 신뢰도와 방법론적 한계 그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또 방법론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가령 심층 면담을 한다 그랬을 때 100명, 200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한계점을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사항은 말 그대로 그 연구 인류와 관련해서 연구 대상자를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그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수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더 what하고 더 how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 계획서의 그 내용이 구성이 되고
또 여기 불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뭐 면담이라면 이제 연구 동의서 또는 이제 연구 참여 동의서 뭐 이러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마다 그런 양식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첨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그 양식을 만든 필요에 의해서 만든 양식을 같이 첨부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질문들, 면담 질의서죠. 그러니까 뭐 질문하는 그런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뭐 관찰 계획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연구 계획서와 함께 두고 만약에 연구를 정말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부생들이지만 연구비를 받고 참 연구에 이러한 그 관심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통해서 심사를 받죠. 연구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판가름은 대부분 연구 계획서를 통해서 심사가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단순히 이제 이런 학술적인 연구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든 간에 보고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문과 출신으로 고용이 되었다면은 반드시 보고서를 만들죠. 근데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그 계획서를 미리 만드는데 지금 이제 연구 계획서의 형태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편집을 해서 뭐 어떠한 일에 종사를 하던 간에 그 보고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 요소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고 또 활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알찬 그러한 그 보고 기획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그 기본적으로 연구의 흐름도에서 연구 계획서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오른쪽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연구 질문으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문점들, 내가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을 알기 위한 과정으로서 연구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연구 계획서를 토대로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체적인 연구 과정을 조율하는 그 핵심 단계이기 때문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서가 기초가 되어서 연구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 이번 학기 내내 배웠듯이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이거를 정리를 해서 보고 형태로 만드는 거는 뭐 동일하죠. 이게 이제 기본 연구 과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그것을 이제 글로 다시 정리를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인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할 건지 또 그 배열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예시로 여기서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을 주목을 하면 됩니다. 우선 제목이 바로 그 연구 주제를 잘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좀 뭐 멋있는 제목을 달기 위해서 뭐 가령 그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을 다는 경우는 그렇게
장려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 계획서는 연구 계획서다워야죠. 그래서 계획서 단계에서 가령 아까 얘기한 그 예시에서 온라인상의 그 대학생들의 그 사교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그런데 제목을 대학생들의 방황과 청춘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단다면은 그게 어떠한 연구 주제를 갖고 하려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양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제목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도 얘기한 연구 질문인데요. 보통 두세 개의 질문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러한 궁금증들을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넣어두고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연구 질문도 또한 굉장히 간단 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막 군더더기 수사가 많은 그런 문장으로 된 연구 질문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굉장히 그 명료하고 무엇을 묻는지, 왜 묻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연구 질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명분에 대한 건데요. 아까 그 연구의 가치를 얘기를 했었죠. 내가 왜 이 연구를 하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명분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공헌을 할 수 있다 라든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아까는 선행 연구라는 용어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냥 이 연구 주제를 샤워하다가 그냥 떠올렸다. TV 보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났다.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연구들을 공부를 하고 또 나의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어떠한 문헌들이 존재하는가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그런 연구된 결과들은 어떠하고 나의 연구는 그러면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이죠. 어떠한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더 하우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어떤 연구 방법이 가장 최적인가 이 연구를 위해서 가령 그 교장 선생님의 어떤 지위와 책임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전국에 한 500여 명의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서너 분의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판단을 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연구 방법을 어떠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도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해당하는 건데요. 충분한 시간 안에 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그 연구 수행과 관련된 시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연구 계획서에 함께 제시를 하면은
일종의 그 연구가 진행되는 속도와 또 어디쯤 왔는가 이런 것들을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 하나의 그 시간표 예시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구 전반에 걸쳐서 뭐 시간대별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가 있다면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그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행연구 조사는 뭐 아까 얘기한 그 문헌 검토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료 수집하는 기간, 사실 이거는 그냥 예시고요. 자료 수집하는 기간은 보통 더 길 수도 있죠. 이거는 양적 연구도 감안을 해서 지금 이렇게 비교적 짧게 이렇게 뭐 2주로 잡았는데요. 질적 연구는 뭐 이게 자료 수집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료 분석은 그 선행 연구와 자료 수집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 및 검증도 분석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분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해석을 하다가 좀 막히거나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자료 분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겹치는 그 시간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드래프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파일럿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것들을 또 보완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면은 투고를 한다든지, 뭐 논문 심사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대략적인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한 시간, 요거를 그 아까 제시한 그런 연구 계획들과 함께 이렇게 그 연구 계획서 안에 이렇게 같이 포함시킨다면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연구를 하든 간에 또는 어떠한 보고서를 쓰든 간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진행을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비단 그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획서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드린 지금 소개한 그런 여러 그 연구계획서상으로 그 필요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뭐 가감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그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